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성들만 하는 직업과 여성들만 하는 직업이 구별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바간 이는 남성이 하는 것이라는 말이 마치 마녀같이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항상 변함없인 우리 모친은 참으로 여장부 같은 성격을 갖고 계셨으며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명확히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모친은 일찌감치 운전면허를 취득하시고 나서 택시 회사에 입사하여 오랜 시간 동안 택시 기사로 일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면허를 유지하고 운행하셨기 때문에 현재는 개인 택시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택시기사로 일하시다가 우리 모친을 만나 결혼하셨는데 이후 두 분 모두 개인 택시를 운영하며 가정을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나는 어린 때 이게 참으실 때 참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았어요. 택시를 타고 이쪽 동네, 저쪽 동네 드라이브를 할 때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어서 부모님과 함께 택시를 타러 나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곤 했었어요. 나는 운전을 하는 우리 엄마와 아빠가 참 멋있어요. 항상 이렇게 즐겁게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의 직업을 자랑스러워해요. 학교에서 발표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의 직업을 정말 한순간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숨기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제가 직장에 다니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 부모님의 직업을 숨긴 적이 없었고 두 분 모두 정정하게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당 게임을 해요. 그 사람은 무엇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개인 택시를 운영하려면 경력뿐만 아니라 번호판을 받기 위해 돈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도 알아야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시아버지는 알고 계신 것이 있지만 시어머니의 경우는 모르는 말에 서둘러 사과를 하셨죠. 하지만 이젠 이미 화가 나서 제 마음이 상했어요.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하찮게 여기는 말을 듣고 미간에 주름이 생겼죠. 그래도 서로 가족이 되기 위해 만나게 된 자리에서 화를 낼 순 없으니까 숨을 죽이며 격렬하게 숨을 쉬고 있었죠. 그때 남편이 대신 나서서 한마디 더 해주었어요.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장모님이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건 보통 경력으로는 명함조차 못 내는 게 아닐까요? 게다가 엄마는 운전면허도 없으신데요. 장모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개인 택시를 운전하시는 거 정말 멋지십니다. 제가 눈치를 살펴보면서 우리 시어머니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척 올리곤 하지만 그나마 주변에서 그렇게 어떻게 수습을 하신 건지 마음이 조금 풀리네요. 하지만 정말 우리 시어머니는 남편과는 다르게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개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강한 건지 결혼한 이후에 우리 시어머니를 자신의 운전사로 삼아 부려먹고 싶어 했던 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몰라요. 제가 할 말 다 하는 성격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싸움을 해보고 맞서본 적이 있었지만 조금 소심하고 싶기도 해요. 저는 말이 없어도 되던 성격이었다고요. 우리 친정 어머님만 힘들어하실 뻔했어요. 다음 주에는 안 살 거라고 하시던데 이번에는 모임이 있어서 경기도까지 가야 하는데 지하철은 다짐도 뺑뺑 돌아가서 너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제 나이도 있고 힘도 붙어서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님이라 해도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는데요. 경기도는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시가 아니라서 추가 요금이 붙어요. 거기다 게이트 지나가야 한다면 또 그 금액도 더해져야 하는데 차라리 그 돈을 주고 택시를 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한 번 자리에 앉으면 편하잖아요. 어머, 아이쿠, 무슨 소리예요? 가족끼리 요금을 나눠내는 건 돈을 받는 택시 운전사가 다 해야 할 이야기고 그러니까 돈을 좀 벌어먹는 거죠. 산다더니 그게 순양지이기 때문에 경기도까지 가는데 얼마나 나온다고요? 그냥 좀 데려다 주면 되는 거 아니니까요. 제가 내 시인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해주시겠지요. 아유, 어머님, 여기서 경기도까지 왕복하는 시간이랑 기름값이 얼마나 든데 누가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공짜로 동네에서 경기도 언저리까지 가요? 기름값을 더 내도 되는데 해줄까 말까 한데 전 그러시면 어머님이 일반 택시 불러다가 타고 가세요. 우리 친정 어머님께서 얼마나 바쁘신데 제가 초장에 잘라 맞고서 그나마 덜한 거였어요. 만약 한 번이라도 태워줬으면 우리 시어머니 하루에 한 번씩 어디든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을 사람이었죠. 아니, 아들 가진 게 유세인 내간의 시어머니이면 다 이루어주시는 줄 아시나요? 아무튼 거절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더 이상 부탁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튼 우리 친정어머니가 개인 택시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차를 오래 타고 다니시면 차량의 소모품이기도 하니까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돈이 많이 드는 귀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리를 해도 고장이 계속 나니까 새 차를 구입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새 차를 구매하셨더라고요. 그러나 새로운 차도 우리 친정어머니와 잘 맞지 않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처럼 오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차를 사면 불행을 겪는다고 하셨어요. 특히 택시기사들은 그러한 믿음이 만연하게 퍼져 있다고 하셨어요. 고사를 지내야 손님이 잘 붙고 탈 없이 운전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댁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집안이라서 차를 사셨다고 해도 마음이 불안해서 고사를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지낸다고 고사는 무슨 고사일까? 그런 미신을 믿는다면 괜히 귀신이 붙는다. 애초에 그런 것을 믿지 않아도 사고도 없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안 사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든가 해야지. 어디 기독교 집안의 딸을 시집 보내놓고 고사를 지낸다는 말을 하고 계신 건 틀린 것이다. 시어머니는 정말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고사는커녕 물건을 닫고 기도하는 것조차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어요.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 친정엄마도 그냥 호탕하게 미신이라고 하면서 고사를 지내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때부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새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 일들을 겪게 되었죠. 몇십 년간 택시 운전을 하면서 겪지 못했던 일들을 한 번에 맞닥뜨리셨어요. 접촉 사고부터 시작해서 택시를 잘못 타세요. 타고 돈 안 내고 튀는 손님들까지 3개월이란 시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대박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친정엄마가 도로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가 일어났어요. 범퍼가 살짝 밀리는 바람에 간단하게 수리를 하러 차량을 카센터에 맡기셨어요. 그런데 카센터에 도둑이 들어가면서 저희 친정엄마의 차가 돈을 당하게 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하필이면 카센터에 도둑이 들었고 내 차를 훔칠 건 뭐야? 택시 번호판이 어디에든 쓸 일이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무튼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잡았는데 이놈이 내가 운행 못하는 동안 돈을 못 받은 건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배째라 아주 정말 배를 째 버릴까 하다가 참았네. 미리나 이을 못해서 손해가 되었어요. 막심이 막심에게 아무래도 재수가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없던 일들이 한꺼번에 생기는지 의아해했지만 이미 새 차를 사버렸으니 어쩔 수 없죠. 친정엄마는 그 이후로 모든 걸 손볼 거라며 계속해서 쓰고 다녀주셨지만 그 사이에도 사건과 사고가 끊이질 않았어요. 진실이라는 손님들만 줄줄이 타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불법 주차 딱지가 계속 붙어 있었거든요. 친정엄마는 이러다가 안 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100번 넘게 고민해봤지만 아이고 아무래도 이 차에 귀신이 덩달아 들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왜 이렇게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세차를 하기가 아쉽긴 하지만 미신을 믿지 않았다 해도 이렇게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는데 믿지 못해? 아이고, 이 차를 팔고 다른 차를 사야겠어요. 차를 사든 말든 아무래도 택시 운전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인 것 같아요. 우리 집이 개인 택시 낼 정도면 돈이 꽤 있는 집이라는 것은 다들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택시 번호판 하나 뽑는데 돈이 억 단위로 든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친정엄마가 새 차를 뽑으려고 하니 우리 남편이 귀 기울여 하고 있는데 우리 부부가 타고 다니던 10년 넘은 준준형 세단이 있는데 친정엄마가 대형 세단 새 차를 6개월 만에 처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 정말 다른 차로 바꾸시는군요. 그러면 혹시 장모님이 6개월 만에 처분하시는 그 차, 우리가 타도 괜찮을까요? 아무리 중고로 떨어져도 우리가 그 돈 내고 사면 되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차를 사도 될 것 같아요. 나타났고 손님들도 허구진실만 붙은 차라고 희비를 떨고 있었는데 괜히 우리에게 번거로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우리 엄마 차만 찝찝해하고 좋은 가격에 새 차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다. 막말로 내가 택시를 이용할 것도 아니고 어때? 장모님에게 잘 대해보라고 해봐. 정망이 너무 일이 아니야. 내가 사겠다고 하니 남편은 몇 일 동안 노래를 부르다 결국 친정엄마가 아주 싼 가격에 그 차를 넘겨주셨다. 아무 나온 새 차가 생겼다고 정말 기쁘게 생각해서 어디 여행을 가자며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아. 하지만 괜식 조금 걱정할 때도 있어요. 그 차가 아무리 좋은 새 차라도 친정엄마가 운전하시면서 별일이 많이 생겼던 차였으나 웃긴 건 남편이 운전하면 또 다른 일이 없었다. 사고도 없이 차가 잘 돌아가고 친정엄마가 운전하면 별일이 없을 때는 갑자기 차가 멈추는 일도 있었지만 그런 고장 한 번 없어서 잘 굴러갔다가 주인을 만났다. 내가 타고 다닐 때는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차가 사위가 타고 다니니? 아무런 일도 없네? 그래서 애초에 나와는 궁합이 안 맞는 차였던 거야? 잘 됐지 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데 은혜는 원래 그런 법이야? 친정엄마는 그렇다 쳐도 어머니는 왜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전 무교라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짜증나고 반감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사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은근슬쩍 종교를 강요하듯이 권유하는 것에 반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단지 여겨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리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남편이 그 차를 탄 이후에 친정 엄마와의 관계는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장도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되어 옮겨가게 되었는데 이전 과정에서 연봉 협상도 아주 잘 이루어져 월급도 팍팍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남편이 미용실을 바꿨는데 스타일이 너무 세련되게 바뀌어서 그 미용실에서 다양한 컬러 시도하고 있으며 요즘 유행하는 테스트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옷과 본인의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 부부의 나이가 30대 후반이었고 정말 3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사한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사람도 세련됐고 잘 됐네요. 계속 밖을 돌아다니는데 나이가 든 것 같아서 무슨 쓸데없는 친구들이 생겼나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42살이 되었을 때 우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첫손주의 입학식이라고 찾아오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첫손주의 입학식이니까 짜장면이라도 사줘야 하는 게 아니겠니요? 예전에는 맞아. 10학년 졸업식에는 무조건 짜장면을 먹었지? 너도 입학하고 졸업할 때마다 우리가 짜장면과 탕수육을 사줬었으니까 기억하겠지? 그때 참 좋았는데 우리 손주에게 그런 추억을 하나는 만들어주고 싶어서 말야. 어머, 사도 되겠네요. 우리도 왔는데 첫손주가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겠어요? 용품도 사야겠다. 저희 부모님이랑 함께 입학식에 찾아온 즉 경우가 있었어요. 입학식 끝나고 우리가 다 같이 식사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함께 오시겠다고 하셔서 깜짝 놀라서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아버지와 시아버지 그리고 둘째 아이는 아버지의 차에, 엄마와 시어머니 그리고 첫째 아이는 엄마의 차에 타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첫째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민정아, 왜 할머니가 택시를 타고 입학식에 찾아왔는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한번 설명해봐라. 기분이 좋지 않냐? 그런데 어머니가 이 말에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어떻게 부끄러울 일이 있어요? 어떻게 애에게 그런 사소한 질문을 하실 건가요? 그것도 우리 친할머니 앞에서요. 아니. 예,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이 외제차를 몰고 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오고 가는 거라 다른 친구들한테는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내가 뭐 잘못한 말은 아니고 그냥 손주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어머님, 집안에서 누가 택시 운전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것도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택시 기사 일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을 자꾸 하시지 마시고 어머님은 운전면허도 없고 차도 없으셔도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 기분도 이상해지는 거지 뭐예요? 어머니 누님, 어떤 무서움 때문에 무슨 말을 못하는 건지 야 하는데 내가 면허가 없는 건 왜 자꾸 들먹이시고 생각하고 그러신 건지 난 안 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시지요. 우리 남편이 어디 가는지 물으면 데려다 주는데 내가 왜 운전해야 하는 게 있느냐,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필요했으면 했을 텐데 안 했는 데에는 이유가 다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매번 우리 어머니께 뭐 하시냐고 멀리 가실 때 좀 태워다 주시면 안 되냐고 물어보세요. 저라면 그냥 면허를 딱 했어요. 어머니는 우리 친정어머니가 택시기사를 하시는 것 때문에 어떻게 차를 얻어다 타고 다니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앞으로는 삼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의가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저한테 예의를 갖추며 가르치려 하고 있는 건가요? 정말 말을 못하겠다,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우리 손자의 기분이 어때냐고 물어본 것에 대해 이렇게 화를 내며 달려들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겠니? 됐어요? 아이고, 제가 정말 이 나이요. 며느리에게 구박당할 정도로 먹고 있지만 참 서러워서 못 살겠어. 내가 한마디라도 던졌다고 해서 바로 서운 건 아니잖아. 아이고, 정말 속상해. 계속 상한 말을 하면서도 마음씨가 나쁜 시어머니가 딴소리만 세게 하면서 구박한다니. 진짜 속내로 그 주둥아리 한번 붙여버리고 싶을 정도야? 한 번 때리면 입이 삽삽 들어갈 것 같은데 아찔하고 짜증나고 빡치겠어. 버럭저럭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시어머니 붙어있으니 우리 친정엄마는 기분 나쁘다는 건 안 비밀이야. 어쨌든 그렇게 짜장면을 함께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 남편에게 이야기했어. 여보, 어째서 우리 친정엄마랑 택시를 타고 가는 걸 계속해서 트집 못 잡는 거야? 이해 못한다는데 한두 번 정도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줄 알고 그런데 매번 이러다 보니 나도 짜증나고 힘들어. 예민하게 받아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당신이라도 어머님께 가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 좀 해줄 수 있나요? 우리 어머니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시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 참으로 예민하게 대응하는 건 과거의 사람들에겐 여자가 면허를 가지는 것이 낯설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남편이 제게 공감을 해주는 게 아니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도 않는다 해도 참아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제 기분에 공감이라도 해주면서 앞으로 우리 어머니께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 정도는 제가 할 자리이겠죠. 나름 정상적인 대답이 아닌가요? 저는 무조건 이해하면서 넘어가라고 이전의 사람들처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참 어렵고 답답하네요.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처음에 우리가 해본 신혼 초에 보여준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달리 그 사람은 점차 무관심하고 무심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를 지지해줄 사람으로서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고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설득하거나 권유하는 행동도 전혀 없었죠.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냉담한 모습만을 보여주었죠. 그는 우리가 부부가 아니라 타인이라고 해도 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것만 서로 공유하는 부부 관계 같은 느낌이었고 엄청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항상 일해서 늦게까지 퇴근하고 피곤해하며 잠자리에 들었으며 주말에도 가끔 미뤄둔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버지의 얼굴이나 기억에 남기도 어려웠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국내스럽게 행동하던 우리 부부에게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가끔은 허구를 이야기하고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곤 해요. 이것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면 괜찮겠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너무 많아서 참을 수 없는 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집안일이 쌓여 있고 애들을 챙겨야 할 일도 많은데 현재 남편은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바깥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술을 마시는 것도 한두 번이면 이해해. 하지만 나에게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여주면 좋겠어. 우리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주말에도 마찬가지야. 아이들은 아빠랑 노는 것이 좋다며 노래를 부르는데 당신은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야 된다며 핑계를 대고 있어? 집에서 계속 피우고 있으며 나도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지만 승진을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 아, 승진하면 지금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애들 키우느라 들어가는 돈도 한두 푼이 아닌데 돈을 많이 벌어오면 서로 다 좋은 거 아니야? 내가 뭐 집안일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어떻게 그 돈을 벌어올 수 있겠어? 돈을 많이 벌어오면 뭐 해? 생활비는 거기서 거긴데 당신이 남은 돈으로 저축은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어떻게 본인 치장하는 그렇게 돈을 쓰면서 왜 애들에게 용돈을 한 번도 안 주는 건데? 애들도 이제 자기 용돈 받았으면서 간식도 사 먹고 물건도 사고 싶어 해. 당신이 생활비 학교에서 애들에게 용돈 5,000원이라도 주면 되겠네. 솔직히 말해서 잔소리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 내가 결혼하고 나서 매일 같이 돈을 벌어다 주고 애를 키우는데 관심도 많이 있어. 아이들도 커서 이번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일에만 얽매여 있으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가족들을 위해 평생 희생만 하고 살아온 것 같아서 이제 여가 시간도 즐기겠다고 결심했어요. 이렇게 눈 더 깊게 끔찍이며 나도 이제 앞으로의 삶을 찾아가자고 생각해. 나 참으로 기가 막혀서 아이들은 자유시간을 즐기지 않고 싶어해.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애들이 있는데 내 욕심만 채운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애들을 돌보는 것도 있으면서 당신이 제공해 주시는 한 달 생활비로 애들을 학원에 보내야 하고 애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어떻게 사줘야 하는지 걱정 중이에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도 이제 한두 가지로 해결되지 않아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네요. 나 몰랐어. 무관심하게 굴면 나 혼자인 것을 어떻게 다 감당해야 하는 거야. 정말 내 입에서 큰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할까? 나도 내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은데 내가 언제 아이를 낳자고 했어? 당신이 가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며 아이를 낳은 거잖아. 내가 아이까지 나와서 키울 자신이 없다고 애는 가지지 말자고 했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어? 애 꼭 가지고 싶다며 당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을 했잖아. 어차피 낳는 것도 당신의 몫이고 키우는 것도 당신의 몫 아니겠냐고 난 설득하고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빡빡 우긴 거 아니었어. 아, 그랬지. 그랬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당신도 바뀌었잖아. 당신의 피가 섞인 아이들을 보면서 귀엽다고 예뻐 죽겠다고 와. 평생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당신은 어린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을 지켜보고 사람들은 변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에요? 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어린이들은 놀이감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사랑받다가 질리면 다시 밀어내는 것, 그건 바로 너무하죠. 처음부터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었어요. 강요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 건 당신 덕분이죠.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이에요. 나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더라도 결국 당신의 결정이었는데 왜 나를 밀어내려 드나요? 어린이들은 놀이감이 아니에요. 부디 지금은 현실을 직시하고 바깥 세상에서 살아가세요. 그만 좀 돌아다니고 남편과의 무익한 싸움은 그만하세요. 남편은 저와 대화를 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더 이상 지루하다고 피하더라고요. 저가 말하려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잔소리로 받아들이다가 무시하기 시작했죠. 나중에는 이불까지 방 안에 펼쳐놓아도 이제 당신과 방을 함께 쓰는 것조차 싫은데도 스트레스 받는다며 당신이 잠꼬대로 잔소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잠도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옷방에서 잘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딱 제 자신을 위한 공간이 되겠으니까 그냥 대충 정리하고 여기서 자며 할 테니까
누나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방 겸 잡동사니를 누르는 공간으로 쓰는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꽉 막힌 곳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요점은 제가 같은 방을 쓰는 것도 싫다고 각자의 생활을 하자는데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여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저 역시 남편으로부터 마음의 벽을. 그 후로 우리 부부는 같은 공간에서 살며 생활을 공유하고 있지만 대화는 전혀 하지 않고 서로를 무시하는 관계로 인해 살아가고 있어요. 부부 사이는 끈끈한 것 같다가도 한 번 틀어지면 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마음이 속상하고 서운해서 친정엄마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톡 쏘듯이 말했어요. 서희를 지키며 너희 탓이 크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쪽으로 터질 자격이 있냐라는 말을 했어요. 내 마음이 참 답답해서 죽겠다. 우리 아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정말 알고 싶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바보 같은 소리. 너도 솔직히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응, 나 같아도 너랑은 못 살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그만두었어요. 마디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버틸까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아이가 크고 이혼하기가 늦었는데 내가 여자라서 이렇게 참아들어서 당해도 복수하지 마라. 서글서글하게 다가가면 누가 싫어하겠어. 시어머니는 나에게 반드시 남편을 좋아해야 한다고 저주를 내리셨어. 친정엄마는 나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 그냥 남자들은 다 그런 거라고 하고 끝냈어. 정말 내 잘못일까 싶을 정도로 서운했어. 친정도 있고 시댁도 있고 모두가 나의 탓인 것 같아서 재판을 받아줄 줄을 모르겠어. 그러다 남자처럼 살게 된 지 1년이 지나 사건이 터졌어. 남편과 대화하는 것도 겨우 몇 마디 할까 말까 하고 집에서 서로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말조차 안 하는 사이가 되었어. 이제 정말 부부 사이가 많이 식은 정도로 둘이 남아있으면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 친정엄마께서 택시를 잘 몰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크게 나게 되셨어요. 뒤에서 핸드폰을 보던 대형 차량이 친정엄마의 택시에 부딪혀 차체가 심하게 구겨지게 된 사고가 발생했었죠. 친정엄마는 바로 119에 실려가셨고 이것저것 검사를 받은 결과 엉치뼈에 골절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심하게 부러지거나 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엉치뼈가 다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움직이면 안 되고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했어요. 금이간 뼈가 고정될 때까지는 일도 할 수 없이 누워만 있어야 했던 거예요. 병원비도 별로 싸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상황을 맡아서 병간을 시작했는데 애들이 있으니까 또 애들도 챙겨야 해요. 여보, 평일에는 간병인을 좀 쓰고 주말에는 직접 병원에 가서 엄마를 챙겨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만이라도 당신이 애들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태어나실 때까지만 부탁할게요. 지금 우리 엄마는 누워 있어야 해서 병수발이 다 들어야 해서 애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면 정신없어 할 것도 없고. 아니, 주말에는 일하는 간병인이 왜 없어? 간병인을 쓸 거면 주말까지 쓰는 게 나아요. 왜 주말에는 당신이 직접 가서 병시중을 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말에 애들을 챙기면서 나도 해야 할 일이 밀려있는 사람인데 주말에 일하는 간병인이 있나 한번 찾아봐봐. 주말에 일하는 간병인도 있어요. 근데 주말에는 수당이 더 비싸던데 돈이요. 얼마나 간병이 주말까지 이렇게 쉽게 내가 하는 게 더 낫지? 그 돈이면 온 진짜 공상이다. 궁상이 차라리 사람을 쓰는 게 더 좋지. 그걸 직접 손으로 다 한다고 전문적인 간병인이 하는 이유가 뭔데? 간병인의 노하우가 있으니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데 거기서 짐이나 되지 말고 차라리 간병인을 쓰세요. 그러면 나에게 200만 원만 보내줘봐. 간병인도 쓰고 원비도 보얀데 돈이나 주면서 그런 소리를 하면 몰라. 뭐 200만 원. 200만 원이 누구네 집게 이름이야? 우리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데 나에게 200만 원 요구한다고 그러겠니? 아이, 그럼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당신이 주말에 아이도 안 봐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내가 애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오기라도 해야 해. 1시 동안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어다니는 자녀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다가 어떤 봉변을 당하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주말에 학교 숙제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어디 있어서 병원을 데리고 가느냐고요. 당신이 자녀를 돌볼 거냐면 나에게 간병인 비용을 주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거예요. 진짜 이제는 내가 돈 주는 것 같나? 따라 말하면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구나. 야, 너희 엄마는 택시 기사로 돈도 못 벌었냐? 어른이 70이 넘도록 꼴배나 없어서 자식에게 200만 원을 달라고 하나, 그리고 그 나이가 되면 이제 택시 운전을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뒤에서 박힌 게 아니고 노후에 쌓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험 처리 못하고 돈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냐고요. 간병비 200만 원씩이나 해야겠냐고요. 내가 간병인 비용을 알아보지 않았으니 그런 소리도 쉽게 하지? 그리고 너 지금 우리 엄마를 무시하고 있어? 우리 엄마가 우리보다 부자거나 이럴 것 같지? 엄마가 아파서 정신이 없으니 내가 나서서 처리하는 거야? 아니야, 아이고. 나보다 부자라고 그럼 뭐해? 나한테 200만 원 달라고 말로만 부자 행사하고 지금은 쫄딱 망한 거 아니냐? 엉치뼈 다치셨다고 그랬잖아. 최소 몇 개월 동안 앉아있기도 힘들어서 택시 운전 못 하실 거야. 장인은 혼자 벌어서 어떻게 생활하겠냐? 요즘 택시 사업이 정말 망했다던데. 지금 고작 200만 원 가지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자식이 병원비를 보태줄 수도 있는 거야? 당신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다치셨다고 해도 돈을 안 내놓고 모르는 척할 갈 거야? 아니지. 돈이 있다 한데 자식들을. 입장이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숨어있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모르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자식에게 빌붙어도 이해가 안 돼. 솔직히 말해서 너희 집은 이제 쩐 없지. 개털도 이제 아무리 이르러도 쩌냐. 내가 지금 이제 장인과 장모 생활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냥 우리 이혼하자. 솔직히 나도 벌 만큼 벌긴 하지만 장인 생활까지 챙기면서 알아야 할 게 아닌 거야? 그럼에도 내가 너무 억울한 게 아니야? 삐져서 처가에 돈을 다 안 들여다주면 그냥 이혼한다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와서 정말 어이가 없어. 너 진짜 무슨 다른 주머니에서 돈을 찾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요즘은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있어? 나를 안 보는 척하면서 다 확인하고 있거든.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항상 뭔가를 뿌리고 다니고 휴대폰에는 잠금을 걸어놓고 있고 말야.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그분 아주 수상해. 너무나도 수상해. 사람을 그냥 잡고 있는 것 같아. 200만 원 안 주면 안 된다고 했다던데. 이제는 그냥 바람 피우는 인간으로 여기기로 했어. 모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말 좀 하자 그래요? 넌 내가 알아서 장모님의 간병을 하든 말든 사람을 쓰든 말든 해라. 나는 주말에 바빠서 남편하고 다툼을 하고 난 후에 너무 속상했어. 그래서 엄마 병실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끙끙 앓았는데 결국 남편은 주말에 아이들을 맡아주지 않고 아침 일찍 나가버렸어. 아이들을 덜렁 두고 병원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의 숙제를 챙겨서 병실에 갔어. 대충 이야기할 만한 남편과 있었던 일은 내 얘기 실력이 정말 좋아서. 아니지만 너무 속상해서 친정 엄마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그저 참기로 했는데 부부 사이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이건 참을 수 없어. 우리 딸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 이걸 말해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했지만 그놈의 새끼가 날 걱정하게 만들어. 그러더니 가방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서류 한 장을 줬어요. A4 용지 한 묶음이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주소들과 숫자들이 가득 적혀 있었어요. 얼마나 살펴봐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친정엄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이게 뭔가요? 여기 적힌 글자들은 주소 같고 숫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아, 엄마, 이게 무슨 일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처음 알았는데 우리 차에 GPS 위치 추적기가 달려있다는 건 어찌해서 말씀이세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택시나 렌터카에는 GPS 위치 추적기를 달고 다니기도 해요. 언제 어떤 범죄에 노출될지 모르니까 경찰이 요구하면 기록을 제공하곤 합니다. 사실 엄마 차는 개인 택시라도 이를 달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차에 왜 달려있는지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고가 나 싶어 돈을 내고 차에 추적기를 설치했어요. 마지막 사고 때 공식 수리센터에 갔을 때 거기서 추적기를 추가로 부탁했고 그때 설치했어요. 그런데 사위는 그 차를 사가지 않았고 남편은 꿈에서도 모르고 다녔대요. 어쨌든 엄마가 그 추적기의 기록을 왜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하던 중에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로 데려다 줄 때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사위의 회사 앞에서 내려달라는 부탁이 있었어요. 우리 사위도 거기 다니는 회사랬지만 그쪽으로 가달라고 말하면서 승길기랑 이야기하면서 건물 앞에서 내려주었어요. 출발하려는데 어느 순간 우리 사위의 차가 어디선가 빠르게 회사 건물 주차장을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가 외근을 가는지 인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런지 앞에서 한참 기다리지 않거나 떠다니더라는 그것이 이유야 한참 머리를 굴리던 도중에 건물에서 한 여자가 나왔어요. 그러나 그 여자는 둘러보고 있었고 사위의 차에 빠르게 올라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나 출발을 하더니 난 이상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에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너무 놀랐기에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죠.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겠죠. 필요해서 미리 블랙박스 영상도 떠도 올렸어. 이메일에 저장해뒀어. 엄마도 정말 대단하시네. 어떻게 그런 일까지 다 했는지 나는 몰라. 블랙박스 영상도 보는 법도 몰라. 그런데 증거 영상을 분명히 갖고 있어. 내가 그런 일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하니? 몰라서 자주 가는 정비소 직원에게 부탁을 했어. 내 사위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했는데 손발이 떨리는 게 떨렸어. 블랙박스 영상을 따오면서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정말 기가 막혀서 원해. 이것은 그 인간이 바람을 피우며 다니던 기록이야. 이메일 주소를 알려줄 테니 영상도 내가 저장해 놔. 그리고 이혼하라. 내가 뭐를 해서 그런 자그마한 놈과 부대끼며 살아? 그런 인간 트럭으로 한 트럭 갖다 줘도 아까워. 내 딸이니까. 아니요. 진실은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역시 우리 친정에서 주어진 34평 아파트였고 남편이 새로 이직한 회사 역시 우리 아버지의 고등학교 동창이 임원으로 계신 회사였습니다. 이직할 때는 스카우트 제의가 있긴 했지만 우리 아버지의 동창분이 임원이 계시는 회사로 이직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어요. 스카우트 제의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동창분이 우리 남편에게 새로운 직장을 소개해 주신 것이었죠. 이 때문에 아버지의 동창분이 일가를 보살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직장인으로서 연봉을 올리면서 이직하기는 쉬운 법이 아니었겠죠. 능력 면에서도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복수를 결심했고 증거 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GPS 기록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음을 알았죠. 그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겠네요. 그 이후로 블랙박스에 기록된 그 여자 직원을 찾아서 확인했어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임원으로 계신 관계로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고요. 그 직원이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아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집착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일에 대한 어떤 한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는데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재밌는 일이 있는데 그 여자는 제가 일하는 부서의 옆팀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최상의 복수 방법을 연구했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방법은 수제 케이크를 주문하고 만드는 것이었어요. 절대로 망가지지 않게 투명 아크릴판으로 케이스까지 만들어서 축불륜이라고 적고 그 여자 직원과 그녀의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케이크를 회사로 보냈습니다. 만약 다시 한 명만 주어진다면 아쉬워하지 않겠어요. 둘이 함께 범한 죄인데 한 명을 축하하는 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아주 큰 케이크 2개를 만들어서 상사와 남편에게 각각 보냈어요. 퀵 배달이 도착하고 나니 회사가 정말 소란스러워졌어요. 퀵 배달 기사에게 미리 사정을 설명하고 케이크를 전달한 후에 전화해주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회사 1층에서 기다리다가 퀵 배달 기사 전화가 왔죠. 아, 케이크를 전달하고 물러섰는데 케이크를 던지려는 모습을 보았어요. 압력판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망가지지 않았지만 빨리 올라가서 확인해보세요. 그 말을 듣고 서둘러 남편 부서로 올라갔는데 남편이 분노하며 소동을 피우고 있었어요. 뭐야, 누구 이런 나쁜 장난을 꾸미고 있어? 내가 누구와 어떤 사이라고요? 팀에 속한 여직원과 얽히는 것이 참으로. 누가 뭘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상 이야기를 나눈 것 때문에 불쾌합니다. 불륜이 무엇인지 모르는 걸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건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누가 그러셨나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고 사과하면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넘어가기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그냥 넘기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장난을 친 것 같죠? 그러나 이건 장난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왜 장난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하나요? 제가 다 알고 있지만 남편이 뒤에서 말을 내니까 남편이 돌아보고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제 얼굴이 매우 가관했다는 이야기예요. 남편은 조용한 회사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없으니 계속해서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해요. 그러더라도 나는 순순히 나갈 것이다. 일부러 망신 주려 들어서 케이크까지 주문하고 만들어 보냈는데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온 동네 방 밖으로 나와 있는 회사 동료들이 손가락질 받아야만 기분이 시원할 거야. 회사에서는 그냥 자리에 누워 있었어. 야야, 너 미쳤어. 이건 명예훼손인데 내가 고소 못할 것 같아. 와이프에게도 충분히 고소할 수 있거든. 이 정도에서 적당히 하자. 장난도 장난인 줄 알았는데 장난 아니라고 이미 말했잖아. 내 말은 왜 안 듣는 거야? 사실적으로 명예훼손을 잘 아니야. 어차피 불륜도 거짓말도 아닌데 너희 사랑을 올바르게 하라고 보내놨어. 세기말 사랑하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줄 수도 있어. 난 너랑 이혼할 거니까 이제 그 여자가 네 마누라 자리를 가져도 괜찮아. 찾으려는 거지 그 저요소가 있어 너는 도둑놈이구나.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축하보다는 이런 손가락질을 더 많이 하겠다 하니까 진짜 야 너 진짜 미쳤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을 해. 이런 식으로 내 평판 떨어뜨리면 너만 힘들어지는 거야. 내가 감봉도 당하면 어쩔 건데 너 생활비 괜찮겠냐? 어머 내 생활비까지 걱정해주는 거야? 나는 너랑 이혼하고 상간녀한테게 자를 두둑하게 뜯어내서 내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 살 건데 나 친정 빵빵해. 내가 나이 70을 먹어도 200만 원도 없냐고. 무시할 친정이 아닌데 말야. 택시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줄 생활비는 그게 뭔지 얼마나 되는지. 괜히 마음도 그래 잘 알겠어. 친구도 없이 이런 유언비와 터트리면 너 벌금이 3개 나올걸. 어디서 이런 장난을 하는 거야?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증거가 없으면서도 그냥 무자비하게 사람을 비방하는 게 정말 웃기고 불쾌해. 너한테 내 명예를 훼손당한 것 같아. 딱 정확히 맞아. 나한텐 원래대로 물리도록 할 거야. 기다려. 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여기 ESB 증거 영상을 증거로 가져왔는데 너희들이 당당하게 같은 차를 타고 모텔에 들어가는 거 어디 한번 다시 재생해볼까? 아, 여긴 GPS 위치 추적 기록이 있어. 너희가 당당하게 불법을 저질러 놓고 나를 탓하고 있는 거다. 너 진짜 인간이 아니야? 남편을 의심해서 이런 짓을 하다니. 너무 신뢰가 없는데 너랑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는 게 후회되고 있어. 불법으로 하는 말을 보니까. 웃긴데 불륜을 저지르는 건 합법이라고 위치를 추적하는 거야 말이야.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택시가 합법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타던 차 원래 우리 엄마가 택시로 썼던 차였대.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가져간 그 차에 원래 달려 있었다고 하더라고.
제거하지 않은 건 네 탓이고 그 기록을 열람한 건 글쎄 이걸 불법이라고 하나. 아닐걸 남편 놈이 저의 반박에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더니만 회사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니까 어쩔 줄 몰라 하더라. 다들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뭔지 남편이랑 저한테 들리게 남편을 욕하는데 저는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당한 남편의 모습이 너무너무 통했어요. 옆에 있던 그 한가녀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럼 말이 미쳐 그렇지 자신들이 무슨 떳떳한가 당당함이 뭐가 될까요? 고개를 빠뜨리며 날 쳐다보며 그 자리에서 셈법을 박았습니다. 이훈 씨, 언제 서류를 제출할 건지? 위자료는 얼마나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나는 상간녀라고 소송도 걸어서 그 여자 이름 옆에 상간녀라는 네이블을 붙일 거예요. 정말 어린 나이에 불륜을 저질러서 상간녀 라벨조차 붙여서 훌륭한 삶이죠. 실수했어요. 저는 단지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차장님이 승진을 약속하며 꼬아서 몇 번의 데이트만 있는 건데 데이트만 한다면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려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 성과면 월급도 늘 것 같은데 저는 차장님 덕분에 넘어간 게 맞아요. 처음은 제가 꼬인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냥 손잡고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소리관 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가 바라는 게 있던 없던 남편과의 그런 관계를 유지한 건 사실 맞죠. 그렇지만 이건 궤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소란을 일으킬 거라고 미리 아버지의 고등학교 동창분께 말했었거든요. 경찰이 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을 궁금해서 찾아온 아버지의 동창 아저씨가 듣고 큰 소동이 벌어진 거였죠. 지금은 인사팀도 아닌데 인사 행세를 하면서 승진을 핑계로 어린 여자를 괴롭히는 거야? 제게는 진짜 황당한 일이에요. 원래 회사 생활을 40년 이상 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정말 이 정도면 미친놈 아니겠어요? 그렇게 인간을 차장 자리에 앉혀서 그런 행동을 시키고 있다니 당장 그 인물을 해고시켜야 할 것 같아요. 어딜 가도 냄새가 나는 이런 상황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일으켰다는 흔적이 없어요. 회사에 큰 피해를 줬다는데 그렇더라도 그런 내용으로 제게 통보할 일은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풍모를 높여서 일어났다는데 헛되게 억울합니다. 억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와 회사 여직원이 불륜일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감히 억을 주제에 승진을 해주고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인원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한다고 하는데 이건 말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이 행위여 당연히 해고 사유가 되는 상황이지요. 곧바로 집에 돌아가 주세요. 남편은 되지 않아 성격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거절당하자 직장을 잃고 자존심을 잃고 다 잃었는데 결국 아들과 저만 남았습니다.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아이 모두가 덤마, 아빠, 저 정말 억울하다라고 합니다. 증거가 또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는데 그냥 오해야 데이트 몇 번 했지? 근데 숙박은 하지 않은 건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낮잠 좀 자려고 그랬던 거라니까. 아, 내가 전혀 고소할 거야? 감히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죗값 내도록 스스로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놈이 잘못했다고 머리를 조아리고 빌어도 연찬을 파네. 어디서 큰 소리를 내면서 명예를 해치고 욕을 해도 당장 집에서도 쫓겨나 회사에서도 쫓겨날 놈이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면 토악질이 나올 것 같다. 할 짓이 없어서 바람을 피워. 넌 그러고도 애들한테 부끄러움 없이 그딴 소리를 짓거리냐고. 넌 사람이냐, 새끼냐? 내 아들이지만 내가 세상에서 제일 경멸하는 인간은 바람 피우는 인간들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시아버지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넌 왜 이딴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소란이 남편의 양보를 다 갈겨베었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인지하고 입을 다물고 시아버지의 반응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SOS 신호를 보낸 것 같지만 시어머니는 분류될 문제가 다른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제 아들의 입장은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염치 없이 찾아와서 미안하다는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면 그동안 미안했다는 사과를 하러 온 것이다.
우리 아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내가 내 시아버지처럼 불륜을 깊게 타락하는 사람에게는 용서할 수 없다. 자식을 잘못 길러서 미안하다.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동안의 일은 다른 걸로. 아들이 유에 떨고 자존심을 부리면서 사과하러 왔는데 내 아들이 그렇게 새낀 줄도 모르고 아휴,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 저한테 해본 적 없는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인간으로서 남은 양심은 있는 건가 봐요. 분명히 사람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니. 제가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고 이혼을 못하겠다는 남편 놈에게 소송까지 걸었어요. 위자료 폭탄 맞을까 봐 두려웠는지 꼬리 쭉 내리고 이혼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위자료는 삼촌에게 양육비는 매달 받기로 했으며 모든 재산이 내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남편은 하나도 못 건지고 쫓겨났어요. 물론 3분할 심사 신청을 했는데 그 미친놈이 근데 증여받은 재산이라 안 나눠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푼돈, 조금. 저희는 결혼 생활 동안 조금씩 생활비를 아끼어 모은 돈으로 현재 살고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었고 그 사람도 결국 동네 사람들한테 다 비방당하고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을 불륜 행위를 왜 하는지 궁금해요. 이런 일들이 싫어서 결국 남편과 정리를 해버리고 부모님과 함께 5식구가 모두 함께 살고 있는데 오히려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니 좋아요. 이제는 제 삶을 아이들과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고민해봐야 해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응원하고 싶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